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한 편 보게 됐습니다. 영화라기보다도 미니 시리즈를 봤는데요. 그 제목이 리플리 더 시리즈라고 하는 8부작으로 된 그 미니 시리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 그 전편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원작을 에, 기반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전편들을 보면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같은 영화지만 이제 같은 원작을 에, 기반으로 했지만 느낌이 전혀 다른 그러한 영화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영화가 그 1960년에 우리나라에선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프랑스 영화로 나왔죠. 플랜 솔레이유, 말하자면 그 솔레이유는 그 태양인데요. 그 우리나라 번역판이 그 아주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영화 감독은 르네 클레망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죠. 그 2차 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 가령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그 히틀러가 전쟁에서 이제 지면서 파리에서 철수하면서 파리를 다 불태워라 뭐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에 관한 영화도 만든 감독이 르네 클레망이죠.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후에 한 3, 40년 후에 그 앤소니 민겔라 감독이 만든 똑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원작과 같은 제목으로 The Talented Mr. Ripley. 그래서 그 재능 있는 그 리플리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민겔라 감독은 그 몇 년 전에 96년인가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하는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그런 이 감독이죠.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바로 얘기한 이 시리즈 8부작이 리플리 더 시리즈인데요. 이 세 영화가 같은 소재를 다루고 같은 원작을 기초로 했지만 느낌이 전혀 다른 그러한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어디 갔지? 우선 첫 번째 그 태양은 가득히를 보면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옛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알랑 드롱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영화로 정말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한 몸에 지니게 된 배우가 됐는데요. 그 강렬한 눈빛이 정말 인상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부자 친구에 대한 어떤 선망, 질투, 또 그 부자 친구의 애인에 대한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들이 그의 눈빛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히 영화 중간중간 또 마지막에 나오는 그 영화 주제가를 만든, OST를 만든 니노 로타의 그 아주 감미롭고 애잔한 그러한, 음악이 유명한 그런 영화죠. 그리고 민겔라의 99년에 만든 영화는 굉장히 주연 배우들이 탄탄한데요. 우선 그 주인공 역은 맷 데이먼이 맡았고요. 그리고 그 부자 친구 디키 역에는 주드 로우,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는 gwyneth 펠트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같은 소재지만 여기에 주인공인 탐 리플리는 맷 데이먼이 연기를 보면 굉장히 그 내면적인 연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분 상승의 욕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갈등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그 부자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 어떤 그 빙의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르네 클레망의 영화에서 나오는 리플리는 그 야심 가득한 어떤 그 음모를 계획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범죄인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살인 자체도 굉장히 치밀한 계획으로 바다에서 어떤 보트에서 적극적인 그 자신의 의지와 계획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민겔라 감독이 만든 리플리에서는 물론 그러한 시기와 질투에서 살인이 일어나지만 그 살인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발적인 그런 격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부자 친구 디키와 동일화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갈등과 어떤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24년에 올해 나온 그 시리즈 8부작의 이 리플리는 이 두 영화, 그 르네 클레망과 그 앤소니 민겔라가 보여준 그 주인공의 모습이 한 중간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2024년에 나온 그 넷플릭스의 이 시리즈는 흑백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태양은 가득히와 같은 영화에서 보면 태양은 어떤 강렬한 정말 태양이 빛나고 푸른 하늘에 어떤 이태리 해안의 어떤 그 정말 뜨겁고 강렬하고 그러한 그 햇빛이 가득한 그러한 그 배경이 아니라 이 시리즈에서는 흑백이기 때문에 태양이 강렬한 어떤 푸른 그 하늘 속에 빛나는 게 아니고 아주 흑백으로 좀 어둡고 침침한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강렬한 태양 대신에 흐리고 음산한 날씨가 오히려 어떤 이 바다에서의 살인 장면도 더 어떻게 보면 음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관객들한테 아주 그 스산한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클레망의 리플리에서는 알랑 드롱은 어떤 특별한 직업이라든지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외향적인 어떤 그 질투심에 가득 찬 그런 그 주인공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민겔라의 리플리에서는 이 재즈가 그 주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친구인 니키는 재즈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톰 리플리 역시 재즈 매니아 행세를 하게 되죠. 같아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그 이태리 해변가에서 만나지만 그때 일부러 가방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가방 속에서 챗 베이커라고 하는 그 재즈 그 음악가죠. 그 재즈 이 보컬리스트의 그 LP판이 이 가방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챗 베이커를 좋아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자 디키가 너도 이런 베이커를 좋아하냐? 뭐 이러면서 갑자기 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도 이제 아주 감미로운 재즈 음악인 그 My Funny Valentine 같은 이 곡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의 시리즈에서는 이 디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추어 화가입니다. 근데 이 아마추어 화가인데 피카소의 그 큐비즘, 입체파 그림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런 화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실에서 그림도 피카소 같은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자친구인 그 마지는 이 앞에 영화에서는 이제 직업이라는 거가 없는 그러한 아주 애인 역할로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글을 쓰는 작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마지가 이
그 경찰 수사반장한테 보낸 책에서 마지막 단서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남자 2명과 여자 1명의 이런 삼각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주요 어떤 이 등장인물의 관계인데요. 대개 삼각관계는 그렇듯이 대개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자 둘에 남자 하나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남자 둘에 여자 하나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근데 보면 이 클레망이나 밍겔라의 버전에서는 결국은 주인공 탐 리플리가 그 부자 친구 니키의 애인인 마지를 자기의 여자로 만드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까지 차지해서 완전히 디키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24년 시리즈에서는 그러한 마지와 탐과의 그 로맨스 러블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와 톰은 아주 아주 비즈니스적인 관계고요. 삭막한 관계고요. 비우호적입니다. 서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애인인 디키를 탐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약간 시기심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경쟁적 관계로 그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니키와 탐 간의 관계가 이 어떤 남자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 약간의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대목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앞에 이제 밍겔라와 클레망의 영화는 그 단편 한 2시간 이내의 영화지만 이 8부작은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압축성이 떨어져서 극적인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어떤 살인을 하고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의 그 스토리 라인들이 조금 늘어져서 긴장감이 좀 떨어집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베니스까지 가서 베니스에서 그 운하에서 보드도 타고 그리고 거기 베니스에 있는 유명한 이 뮤지엄이 그 갤러리가 패기 구겐하임 갤러리인데요. 그 패기 구겐하임 컬렉션에서 이제 패기 구겐하임의 딸로부터 어떤 초청장을 받고 거기 파티에 초대돼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볼거리는 많습니다만 긴장감은 떨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탐의 그 범행이 완전 범죄로 끝나지 않는 걸로 이제 이 시리즈도 끝나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마지가 출판된 자기의 책을 그 수사반장한테 보내는데 거기에 바로 디키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 사진은 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8부작의 시리즈를 보면서 가장 감명받았다고 할까요? 그러한 것은 이 시리즈가 흑백으로 촬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흑백의 영화가 마치 그 사진 작가인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의 오마주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앙리 브레송의 그 사진의 그 미학은 그 결정적 순간, 그 decisive 무브먼트에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영화 곳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우리가 영화 자체가 영어로 하면은 무비 시네마지만 사실은 모션 픽처가 원래 활동 사진이라는 뜻이 원래 영화의 의미죠. 그래서 마치 이 영화는 앙리 브레송의 흑백의 스틸 사진을
수만 장을 이어서 붙인 것 같은 그러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의 장면들을 몇 장면들을 제가 이제 그 스틸 장면을 따왔는데요. 이 혹시 뭐 그 저작권에 뭐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이 디키의 집으로 오게 되니까 그 디키의 집에 피카소의 그림이 벌써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카소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미나가 부른 깐소네, 요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깐소네가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거는 그 디키가 피카소의 그 입체파, 화풍을 따라서 이제 흉내내서 그린 그림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마지의 글을 이 탐이 커멘트를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 뒤에 배경과 더불어서 보면 이 그 브레송의 그림이 사진이 연상 됩니다. 그런 장면들을 몇 개 있는데 이것도 보면 주인공이 있지만 그 뒤에 제가 지금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주인공이 있고 뒤에 그 두 명의 수녀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이 앙리케 아르티의 브레송의 사진과 굉장히 흡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사진을 잘 못 보여드렸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뒤에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 두 명이 지나가는 이것도 브레송의 사진과 아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어떤 건물의 구조 속에 뒤에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입체감을 주는 장면인데요. 뒤에 안에 그 사람이 멀리 보이는 그런 구조죠. 여기서도 어떤 택시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장면인데 아주 스틸 라이프의 장면과 아주 유사한 장면입니다. 이런 것도 바다 해변가의 모습도 아주 그 사진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decisive 어떤 무브먼트의 하나인데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죠. 왼쪽 위에 그 차가 올라오는 장면이고 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이 교차되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 주인공이 뒷골목 그 카페 같은 데서 카라바조의 얘기를 하고 있는 또 그 나폴리가 그렇듯이 이 길거리 위에 이렇게 이 빨래들이 많이 널려져 있는 이런 전형적인 나폴리의 뒷골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마의 그 빵떼옹의 뒷골목인데요. 뒷골목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장면도 어떤 흑백 사진과 아주 유사하죠. 이것도 그 로마의 그 강에서 이제 강둑에 앉았는데 저 뒤에 이제 이 바티칸의 그 베드로 성당이 보이는 장면이죠. 이것도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산탄젤로 요새죠. 요새 입구 다리에서 찍은 모습인데 아주 로마의 산탄젤로의 그 경관을 잘 보여주는 흑백 사진과 같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조정이 서툴러 갖고 사진을 제대로 잘 못 보여드렸는데 이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그 장면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흑백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시리즈에 나오는 이 깐소네의 이 음악과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그 카라바초의 그림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